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주차 강의인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2장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여러분한테 진행하도록 할 텐데 2장과 관련된 얘기는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아, 이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건설 산업에 있어서 이제 계약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liability라고 하는 책임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 liability가 발생되는 즉 책임이 발생되는 양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발생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을 통한 계약적 책임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컨트랙트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포메이션은 우리말로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두 번째 나와 있는 프리비티 오브 컨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이제 계약 관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프리비티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조금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용어가 여기 표시되어 있냐면 결국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주체들이 있게 되고 그 계약의 주체들이 계약을 통해서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관계가 성립이 돼 있어야지만이 상대방에게 계약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여기 other contract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의 계약도 일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장의 끝 뒷부분에서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contract formation이라고 하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서론적인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계약의 성립은 계약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어야 결국 상대방에게 계약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적인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상대방의 계약적 책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아, 그 최초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미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아, 예를 들어 건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요 파티시펀트, 각, 참여자들이, 어떤 규칙과 어떤, 규제에 의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상호, 아, 그 작업을 상호, 아, 그, 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에 의해서 룰이 생기게 되고 이 룰 때문에 결국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 사이는 계약적 책임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이 없더라도 발생될 수 있는 책임, liability,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liability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contract liability, 두 번째는 total liability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total liability가 바로 요 law, statute라고 얘기하는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규칙 규제예요. 즉,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없더라도 한쪽의 당사자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환경과 관련된 규제법이 있는데 환경과 관련된 그런 아,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공사장 같은 경우에 공사에 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 규제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참여자들에게 아, 그 부여가 되는 라이빌리티는 이러한 룰에 의해서 그 라이빌리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가 계약이고 두 번째가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플레이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각 당사자들, 즉 참여자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참여자들에게 규제를 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서 생기느냐, 즉 라이빌리티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 라이빌리티는 아까 앞서 슬라이드에 설명했던 것처럼 양 당사자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 규제의 근거가 생기기도 하고, 계약이 없더라도 관련된 법규나 규제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양 당사자들을 규제하게 되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Contract liability, total liability. 한쪽의 당사자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계약이 바로 그 규제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 맺지 않으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규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요청을 하거나 배상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 두 번째가 그 가장 강력한 그 근거인 계약과 관련된 컨트랙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가장 강력한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이 성립이 돼 있어야 돼요. contract formation이 돼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contract formation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법적 또는 계약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계약이 성립이 돼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는 프리비트라고 하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약 관계가 존재해야지만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와 책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물론 이 계약 관계의 존재는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관계로 이 계약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Other contract relationship 이거는 이제 아, 특수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맨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어요. 계약은 원래 양 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계약은 양 당사자가 맺으면서 수익자는 제3자가 수익자로 하게 되는 그런 계약의 형태가 있어요. 이런 계약의 형태 중에 가장 아,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보험이나 보증과 관련된 그런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컨트랙 포메이션과 관련된 이 컨트랙 포메이션이 왜 중요하고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서론적인 얘기를 진행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파티시펀트라고 하는 이 계약의 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자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맺어져 있는 요 줄들, 그어져 있는 요 줄들, 요 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바로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각각의 그 참여자들이 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이제 계약 관계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 관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의 존재가 있는 사람끼리는 계약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계약 관계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제너럴 컨트랙터는 아키텍트하고 여기 연결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요 아키텍트가 제너럴 컨트랙터하고 업무적인 관계만 있고 계약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너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를 해서 제너럴 컨트랙터라고 하는 일반 건설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아키텍트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줄이 그어져 있는 이런 직접적인 부분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고 그 계약이 성립돼 있는 계약이 성립돼 있는 상태, 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는 상태, 요거를 이제 프리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비티 사이에서는 프리비티가 있는 상태에서는 계약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프리비티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토탈 라이빌리티에 의한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됐느냐?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 관계가 계약 관계의 팩트에 대한 인식이 우선 중요하다. 나는 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사자가 먼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으면은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거죠. 자, 계약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로 이제 any legally binding agreement, written or unwritten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법적인 구속력이 가해지는 합의.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구속력, binding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binding도 legally binding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가해져요. 법적인 구속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률 행위로 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법이 강제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제화라고 하는 것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포스라는 이 강제화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했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너 계약 관계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걸 약속 이행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가 계약적 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니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라. 그래서 인포스의 의미는 요 손해를 보상해 주게끔 강제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일을 안 했으니까 일을 하게끔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걸 몇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언리툰이라는 말, 서면이란 구두란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랄로 하는 것도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구두계약에 있어서는 문제가 뭐냐? 이게 나중에 증빙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죠. 자, 서론적인 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계약은 법률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가해진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법률 행위인데 법률 행위에서의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이 돼 있었지만 과연 계약이 아,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식과 요건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형식과 요건. 자, 그래서 그 형식과 요건을 만족하는 그런 그 약속만을 계약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계약이 돼야지만이 법률 행위로서 인정을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사표시 합치가 과연 계약의 요건에 맞게끔 합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당사가 뭐 의사표시를 당연히 했다. 너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줄게. 오케이. 이래서 의사표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 계약의 요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맞아야 되느냐?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기능적으로 일치를 봐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능적인 거는 주관적, 객관적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이 다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 인치가 됐는지를 주관적으로라는 건 뭐예요? 그럼 니둘 사이에 너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법적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느냐, 의사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과연 계약을 맺으려고 했느냐, 또 계약을 그렇게 정당하게 맺었느냐를 확인하는 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그러한 기능적 일치를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아, 요건을 만족해야지만이 이것이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나 합의와 다르죠. 약속과 합의도 다 뭐예요? 양 당사자가 다 의사 표시에 합치가 된 것이에요. 된 것이에요. 다만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계약의 요건에 해당이 됐느냐,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한 걸로 볼 수 있느냐를 구분할 때 계약의 요건에 맞게끔 돼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이나 합의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속이나 합의는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주관적 기능적 일치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뭔가 약속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 당사자 의사표시가 다 합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의사표시 합치가 일방의 당사자가 청약이라는 형태의 요소에 만족이 됐고 상대방이 승낙이라는 그런 형태의 요소에 만족돼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계약이냐 약속이냐 합의냐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형태에 딱 맞게 되면 그거는 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졌고 법적인 의무로 약속이 인정이 되는 약속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영어로 돼 있는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다 보면 영미법에 있어서는 청약과 승낙 외에 한 가지의 요소가 더 필요한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대가예요. 두 사람이 뭔가 의사표시 합치를 했고 그 의사표시 합치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형태, offer and acceptance라는 형태에 딱 맞게 성립이 돼서 컨트랙이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계약을 왜 맺었어? 그 원인이 되는 여기 나와 있는 체결의 법적인 원인이 뭐냐? 대가도 없이 이루어진 양 당사자가 뭐를 하고 너는 뭘 하면 나는 뭘 어서 어떻게 할게. 뭐 이것들에 대한 대가가 없는 그러한 계약은 계약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영미법에 있어서 특색이에요. 자, 요거는 나중에 대가라는 consideration이라는 요소를 설명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any legally binding agreement, written or unwritten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agreement 중에서 legally binding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걸 여기 requirement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requirement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이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필수적인 필요한 조건이 바로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라는 세 가지 항목들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민법에서는 이 consideration은 대가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이 대가가 필요 조건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제너럴한 의미에서 전체 의미에서 즉 아, 그 국제적인 의미에서 이걸 바라볼 때는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계약에서 대가도 없는 계약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 당사자가 뭔가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한 것이 계약으로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A라는 당사자가 청약이라는 오퍼를 하게 되고 B라는 당사자가 그 청약에 대한 승낙, acceptance를 하게 되고 그 중간에 대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다만 대가도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하위 그 조건들이 만족이 되게 되면 이거는 계약으로 우리가 성립이 됐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기능적 일치 중에서 객관적 기능적 일치를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requirement. 요 지금 보여주는 요 그림은 필요 조건을 얘기하고 있고 이 필요 조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 충분 조건도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담고 그 슬라이드는 다음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그 요건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 계약 체결 전에 청약이 있어야 된다. 계약 체결 전에 청약이 있어야 된다는 여기에 청약이 가장 먼저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승낙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청약에 대한 승낙이에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청약에 대한 승낙이어야지 그 청약의 내용을 바꾸거나 청약의 내용과 다른 승낙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승낙으로서의 그런 요소를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그 필요 조건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이거 필수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는. 자, 그런데 이 필수 조건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기능적 일치라고 얘기했었죠. 주관적인 기능적 일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령 행위를 이행하려는 의도가 존재. 너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의사가 있었느냐를 양 당사자가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의 당사자라도 오프 억셉턴스 대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의 당사자가 난 이거는 계약으로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일단 계약의 성립으로 100%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게 법률 항의를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계약이 성립됐느냐 안 성립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 가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관적, 기능적 일치다. 기능적 일치 중에 주관적 일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뭐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뭐예요?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런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로 돈 관계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로 이 사람은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한정치산자.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이 아무리 청약, 승낙, 대가, 뭐 의도 이런 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계약의 목적이 반드시 유효하여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효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사회의 풍속이나 그런 사회에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계약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하늘의 별 따오기 계약. 이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 계약을 맺어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무슨 노예 계약, 노예 계약. 이거는 아, 그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풍속이나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을 맺더라도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림 중에 계약 당사자 A가 청약이라는 걸 하게 되고 계약 당사자 B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 지금 아까 나와 있는 필요 조건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조건이고, 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능적 일치 중에 객관적 일치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조건, 필요 조건만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주관적인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 그 계약의 목적이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지만이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밑에 나와 있는 충분 조건은 사실은 우리가 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판단하기가 비교적 수월하죠. 의사표시와 이제 양당사자가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능력은 이 사람이 유상연자인지 한정치선자인지 또 어떤 금융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성립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는 요 필요 조건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요 충분 조건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이 성립됐다, 컨트랙 포메이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약이 필요한 컨트랙 포메이션을 우리가 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컨트랙 포메이션이 돼 있어야 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나에게 발생되는 그런 그 계약과 관련된 손해, 손실에 대한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contract law라고 해서 영어로는 contract law, 우리말로 치면은 이제 계약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약법이라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된 법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계약과 관련된 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해주기 위해서 contract law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이제 구속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약속의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특히 롱텀 프로젝트인 건축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데서는 양 당사자의 약속, 그 내용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몇 번씩 한번 강조를 했지만 이 contract law, contract related law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피해를 본 당사자가 피해를 보상받게끔 해주는, 즉 피해 당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한 법이 contract law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계약을 맺고 너 계약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으니까 이건 이 일을 해야 하고 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이 됐고 그 손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 바로 컨트랙트 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서는 뭐예요? 공공에서는 국가계약법 얘기했었죠. 민간에서는 민법 뭐 이런 것들이 contract related law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보면 지금 하나의 현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현장 내에는 수없이 많은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하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자재 구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전기도 들어옵니다. 전기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전하고 사실은. 가설공사도 가설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장비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 현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내에서는 수십 개의 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에 의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적 책임이 형성되기 때문에, 프리비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가 이 현장 내에 있는 모든 그런 계약 관계를 관리해 주는 거죠. 왜? 그 계약에 의해서 상대방의 당사자와 하도업자와 내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고 그 계약에 의해서 계약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현장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알지도 못하는 하도업체를 일반 건설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기능적 일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기능적 일치는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 합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확인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이 정말 법적인 구속력이 가해지는 그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객관적 합치에 그 부합되는 청약과 승낙과 컨시더레이션은 대가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그 성립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그 시각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자, 이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합치라는 건 뭐예요? 뭔가 그 뜻이 맞아서 A는 뭐를 요청을 하고 B는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걸 할게라고 인정하고 아, 그 음, 승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여기 합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요구와 요구에 대한 승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요청은 뭐 여러 가지로 요청할 수 있겠죠.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말로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로 뭐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 표시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승낙은 즉 이렇게 그 요청 사항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 의사실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사실현인 게 뭐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사실현이라고 해요. 자, 승낙의 의사표시니까, 좋아, 내가 인정. 말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사인 할 수도 있겠죠. 이메일로 답장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모호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승낙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사실현이라고 얘기하고 이 의사실현이 돼 있어야지만이 승낙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승낙으로 간주를 해야 승낙이 됐음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냥 의사실현에서 계약이 성립돼요.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것도 승낙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의사표시의 승낙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행행위. 뭐를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내가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먼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승낙으로 인정해줘요. 두 번째, A라는 업체가 그냥 무작위로 물건을 판다라고 그냥 아, 택배로 보냈어요. 가격은 얼마입니다. 그럼 받는 사람이 보고, 이거 뭐 내 신청도 안 했는데, 이거 뭐 잘못 보냈는가 보다. 내가 그걸 사용을 해요. 그 목적물을 사용을 해. 그러면 내가 말로 이거를 사겠습니다. 돈 줄게. 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승낙을 하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침묵. A라는 사람이 뭐를 요청을 합니다. B라는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yes인지 no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침묵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no로 간주를 하죠. 약속을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그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를. 다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법에서는 상거래에 있는 사람이 상거래에 있는 사람이 청약을 받았을 때 청약을 받은 사람이 그래 내가 거기에 승낙할게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받은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요때는 승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법의 그 규정을 받을 때는 침묵도 승낙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승낙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한 경우 외에도 어떤 행위를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침묵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승낙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계약에 그래서 성립이 되는 형태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아, 그 명백한 것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경우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양쪽이 다 청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요걸 해주면 내가 얼마를 드릴게요. 했습니다. 나는 얼마 받으면 요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딱 봤는데 두 개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내용. 자, 그걸 우리가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청약이 있고 청약이 다 승낙이 돼야 되는데 교차 청약이 된 경우에도 계약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의사 실현, 의사 실현. 행위를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상품을 처분하거나 또 상법에 의해서 이 적용을 받는 그런 그 상행위에 있어서는 침묵도 의사 실현으로 보기 때문에 승낙이 돼서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적인 청약 관계가 있어요. 그 교통기관의 이용, 나도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원래 이런 거예요. 지하철 공사에서 우리 지하철은 이렇게 움직이고 요금 얼마고 뭐 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고 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내가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 너무 어렵잖아.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통기관의 이용이나 가스, 전기, 물 공급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적인 청약 관계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돼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순간 이런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물을 이용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사실적 청약 관계인 교통기관의 이용 관련해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가면 요 지하철 역사대에 벽이나 기둥에다가 여객, 운송, 약관, 주요 내용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계약의 한 형태인데 한 당사자가 다수의 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약관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약관이 바로 자동차 보험 계약이에요. 보험 계약. 그 보험회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금액은 다르지만 조건은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자동차 운전자와 아, 자동차 보험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그 보험 계약을 우리가 약관 이렇게 불러요. 양당사자 사이에 그냥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은 그냥 계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처럼 이제 다수의 계약자, 다수의 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때 그건 약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약관은
정부의 약관 규제법에 의해서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을 규제를 받고 있어요. 공정하게끔. 자, 그래서 이 약관이라는 건 그냥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운송, 여객 운송 계약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 계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이 계약을 인정한 거예요. 요게 청약이고 내가 승낙한 거예요. 계약, 이걸 이용하는 순간. 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도 계약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은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양당사의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 합치가 legally binding에 해당하는 그런 의사 합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legally binding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청약 자체와 승낙 자체를, 우리가 어떤 것이 청약이고 어떤 것이 승낙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는 세부적인 과정들이 중요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자,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위 행위가 바로 청약과 승낙인데, 이렇게 청약 자체도 법률 행위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청약에도 구속력을 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약의 존속기간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견적서를 내라 해서 견적서를 냈는데, 이건 뭐, 견적서가 한참 지난 다음에 6개월 후에, 그래, 내가 그 물건 그때 그 가격으로 갖고 왔는데, 물가가 엄청 오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청약의 존속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청약의 존속 기간까지만 청약의 유효성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약이 존속되는 기간을 승낙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요 승낙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이 돼야 되죠. 청약자가 받은데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오늘까지 하라고 그래 있는데 뭐 안내문을 보냈는데 내일 도착한 거야.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과 존속기간 이것도 청약에 있어서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청약이 승낙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청약과 승낙, 대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우리 건설공사에서 예를 들면 의뢰인, 이게 이제 청약자가 되겠죠. 요거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테니까 일을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수급자인 건설업체가 승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을 어느 때까지 어떻게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얼마로 합시다. 이렇게 맺어주는 약속이 바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맺은 계약이 건설 계약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조건은 아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의 첫 번째 시발점인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처리하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임의로 철회를 하게 되면 승낙을 한 이 사람이 이 청약의 신뢰성을 믿고 계약 관계에 맺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준비했다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확정적인 의사표시 철회 불가 또 승낙은 이렇게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건설 계약을 대표적으로는 도급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는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급이 바로 건설 계약을 대표하고 있는 그 계약이 바로 도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건설 계약만 도급이 아니에요. 도급은 이제 한쪽의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이 계약을 우리가 이제 도급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형태의 계약을. 그럼 도급 말고 또 뭐가 있느냐?
그렇게 약정하지 않고 그냥 뭐 증여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아, 이 도급의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러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계약들은 대부분 도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도급은 이 청약을 하고 한쪽이 이제 승낙을 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낙에 의해서 발생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승낙에 의해서. 자,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증빙 문제, 또 제3자가 계약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서면 계약들을 자, 낙성 계약은 이렇게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합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표시 합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들은 다 청약과 승낙에 이루어지는 이런 낙성 계약이라고 불러요. 낙성은 요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법상에서 요 계약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낙성 계약이고 요 현상 광고는 낙성 계약이 아닌 현상 광고의 그 계약의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상 광고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버스 타다 보니까 저, 이 가는 벽면에 고양이 잊어버렸다고 사례금 얼마 주겠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걸 있더라고.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 집 개가 반려견이 있는데 얘가 지금 얘를 잃어버려 갖고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얼마의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쫙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붙이던 인터넷 띄웃은 뭐 근데 이게 이제 그 청약이 되는 거죠. 근데 승낙은 그럼 뭐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 반려견 내가 걔에 대해서 잘 아니까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게 계약이 맺어져요? 안 되잖아요. 이게. 이 현상 광고에서는 뭐냐면 그 물건이라기보다는 그 대상물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물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물을 완성.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에게 대가, consideration 그걸 주는 거죠. 말로만 이렇게 가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이 맺어지지 않는 계약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들은 일반적으로 다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성계약이다라고 부르는 거. 다만 이렇게 현상 광고 또는 신문에 무슨 그 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뭘 하면 뭘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의사 합치만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계약이다. 이런 계약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계약이 contract formation이 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구 조건, requirement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requirement 중에서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봐야 되는 부분은 필요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필요 조건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청약, offer, 승낙, acceptance, 대가라고 얘기하는 consideration이라는 이 세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 다 만족이 됐느냐. 이제 이걸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청약과 승낙, 대가,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각각의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 또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요구 조건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받아들이고 판단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항목들을 설명이 끝나면 결국 contract formation이라는 주제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고, 이런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 10가지의 그런 그 케이스를 갖고 뭐 분석해보는 그런 아, 개인 과제 그것들을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